찬바람이 싸늘하게 감도는 초봄의 새벽녘, 박복래 7비세 할머니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은 아직 마당의 풍경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애써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솥에 쌀을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손길은 평생 해온 일인 양 익숙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몇 해 전 지병으로 오래 고생하던 영감이 세상을 뜨고 난 후 이 넓은 기와집엔 할머니 혼자였다. 자식들은 모두 객지로 나가 제 살림을 꾸렸고 명절이나 돼야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고작이었다. 텅 빈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뿐이었다. 할머니 심심하실까봐 제가 온 동네 이야기 가입해드렸잖아요. 여기다 할머니 일상도 올리시고 다른 사람들 사는 것도 구경하세요. 얼마 전 다녀간 손녀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애가 쥐어준 네모반 듯한 기계 덩어리,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복래 할머니에게 여전히 외계의 물건 같다. 작은 화면 속 깨알 같은 글씨들은 눈을 침침하게 만들었고 손가락으로 아무리 눌러도 제멋대로 움직이는 화면은 속을 터지게 했다. 그래도 민지는 할머니가 세상과 담쌓고 지내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올 때마다 붙잡고 앉아 온 동네 이야기라는 중장년층이 많이 쓴다는 SNS 사용법을 알려주곤 했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마당 한편 빛바랜 장독대 옆 작은 화단에 간밤 서리를 맞고도 꿋꿋하게 고개를 내민 파란 새싹 몇 개가 눈에 띄었다. 복래 할머니는 문득 민지가 알려준 대로 그 풍경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았다. 몇 번을 버벅거린 끝에 겨우 사진을 올리고 더듬더듬 글자도 몇 자 적어 넣었다. 봄이 오려나 보다. 우리 영감도 꽃을 참 좋아했는데. 그것이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른 소나무라는 정감 어린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댓글이 달렸다. 어머님 글을 보니 돌아가신 제 아내가 생각납니다. 저도 꽃을 참 좋아합니다. 친구 신청 드려도 될까요? 복래 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할머니는 망설임 끝에 친구 수락 버튼을 눌렀다. 화면 너머에 그가 어떤 사람일지 작은 설렘과 함께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 작은 불씨가 머지않아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자신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라고는 그때의 복래 할머니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푸른 소나무 최수여명은 마치 복래 할머니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행동했다.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머님? 오늘 남원 날씨는 어떤가요? 하는 다정한 인사로 하루를 열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라는 따뜻한 말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복래 할머니가 올리는 소소한 일상글, 가령 오늘은 시장에서 싱싱한 냉이를 사다 무쳤다거나 무릎이 쑤셔서 밤새 잠을 설쳤다는 푸념에도 그는 빠짐없이 댓글을 달았다. 어머님 손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저도 냉이 된장국 참 좋아하는데요. 무릎에는 역시 따뜻한 찜질이 최고지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의 글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자신도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 있는 아들은 멀리 미국에 나가 있어 명절에도 혼자 지낸다는 그의 이야기는 복래 할머니의 처지와 꼭 닮아 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다독여주는 사이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복래 할머니는 어느새 푸른 소나무님이 보내오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낙이 되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화면 속 그의 글자 하나하나에 웃고 울었다. 어머님, 제가 남원에 내려갈 일이 있는데 그때 한번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어머님께서 담그신다는 된장 맛도 궁금하고 어머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최수혁이 조심스럽게 그런 제안을 해왔다. 복래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평생 남편 외의 남자에게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곧이어 걱정이 앞섰다. 아이고, 이 늙은이를 만나서 뭘 하겠다고. 집도 누추하고 내 꼴도 말이 아닌데. 아이고, 뭘 이런 늙은이를 보러 오시려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사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정말로 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최수혁은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뵙고 싶어 하는데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습니다. 라며 더욱 간곡하게 청했다. 결국 복내 할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하고 말았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괜스레 집안 청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장날이면 시장에 나가 곱디고 온 빛깔의 옷감을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최수혁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에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이번 주에 찾아뵙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다. 사실은 제가 작은 건설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해외에 있는 아들이 사고를 당해 급하게 병원비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업 자금이 며칠 뒤에나 풀려서요. 정말 면목 없지만 어머님께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자금 풀리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겠습니다. 아들 병원비만 해결되면 그때는 꼭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니 얼마나 상심이 클까. 남편 병수발로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시절이 떠올라 그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았다. 하지만 100만 원은 할머니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평생 시장에서 푼푼히 모아둔 쌈짓돈, 자식들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줘가며 아껴둔 돈이었다. 그 돈이 지금 당장은 없는데. 할머니가 망설이자 최수혁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해졌다. 어머님, 제가 정말 이런 부탁드릴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복내 할머니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자신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 외로운 말벗이 되어주었던 그가 아니던가. 그가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매정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 결국 복내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내들고 면사무소 옆 농협으로 향했다. 창구에 앉아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내가 지금 잘하는 짓인가? 영감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마음은 최수혁에게로 기울어 있었다. 송금을 마치고 농협 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돈을 보낸 후 최수혁은 예전보다 더 깍듯하게 복내 할머니를 대했다. 매일같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아들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도 간간히 알려왔다. 복내 할머니는 그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빌려간 돈은 언제쯤 갚으려나 하는 조바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차마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주말이 되어 민지가 할머니 댁에 내려왔다. 여느 때처럼 할머니 스마트폰을 살펴주던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할머니, 이 푸른 소나무라는 사람한테 돈 보내신 거예요? 100만 원이나? 민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복내 할머니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 그게 그 양반이 사정이 좀 딱하게 돼서 금방 갚는다고 했어. 할머니, 얼굴도 한번 안 본 사람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쉽게 보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 엄청 많대요. 민지는 답답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다. 복내 할머니는 마치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손녀의 태도에 서운함과 함께 오게 발동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 사람은 그런 허튼 사람 아니다. 네 아범보다도 나를 더 챙겨주고 내 외로운 속 다독여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는 내 속도 모르면서. 평생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내본 적 없던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민지도 놀란 듯 입을 다물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이후 민지는 할머니에게 푸른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SNS 활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몰래 푸른 소나무라는 인물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민지의 의심은 틀리지 않았다. 최수혁은 빌려간 100만 원을 갚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돈을 요구해왔다.
이번에는 수입 자재가 세관에 묶여 통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것만 해결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몇백만 원이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어머님께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한꺼번에 다 갚겠다는 것이었다. 복내 할머니는 이미 보낸 돈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번 일만 잘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의 말에 또다시 흔들렸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다. 결국 할머니는 자식들 몰래 들어두었던 적금 통장을 해지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어르신, 요즘 이런저런 사기가 많으니 큰돈 거래하실 때는 자제분들과 꼭 상의하세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오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2번, 3번 돈이 오고 갔다. 최수혁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어머님께 빌린 돈을 한 방에 갚을 수 있는 절호의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딱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 등 그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 그때마다 복내 할머니는 그의 감언이설에 속절없이 넘어갔다. 이제는 통장 잔고도 바닥을 드러냈고 심지어 이웃에게 돈을 빌리려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다.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입맛도 잃어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이런 변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주말마다 할머니 댁을 찾으며 어떻게든 할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푸른 소나무의 SNS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으로 돌려보았다. 놀랍게도 그 사진은 오래전 활동했던 한 외국 중년 배우의 것이었다. 그가 언급했던 건설회사 이름으로 검색해 보았지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눈물로 호소했다.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할머니 돈 다 뜯어내려고 작정한 거라고요."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이미 최수혁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민지가 내미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이건 다 오해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었어." 라며 현실을 부정했다. 어쩌면 할머니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그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어리석음과 함께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아 두려웠던 것이다. 최수혁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복내 할머니에게 어느 때보다도 애절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해외 부동산 투자 건이 있는데 이것만 성공하면 저희 정말 팔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 진 빚도 다 갚고 남은 여생 제가 정말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십시오. 지금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제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어머님과 함께 살 멋진 집도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 이제 정말 좋은 날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평생을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집을 담보로 잡히라는 말에 복내 할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달콤한 속삭임, 함께할 행복한 노후에 대한 그림은 이미 판단력을 상실한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래,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판사판이다." 복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장롱 속 집문서와 도장을 꺼냈다. 다음 날 아침, 복내 할머니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향해 집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대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민지가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다. 민지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절대 안 돼요. 이 사람 진짜 사기꾼이라고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민지는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자신이 밤새도록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을 쏟아냈다. 푸른 소나무의 프로필 사진이 도용된 외국 배우의 사진이라는 명확한 증거. 그가 언급했던 해외 부동산 투자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라는 사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갈취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이 담긴 뉴스 기사들이었다. 민지는 심지어 푸른 소나무가 할머니에게 보낸 안부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다른 피해자에게도 보낸 정황까지 찾아냈다. 복래 할머니는 민지가 내미는 차가운 증거들 앞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 순간 할머니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푸른 소나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어머님, 지금 은행이시죠? 제가 알려드린 계좌로 바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공항인데 어머님 돈만 받으면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 끊을 수 있습니다. 최수혁의 태연하고도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복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도 부서져 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따뜻했던 위로도, 간절했던 약속도, 함께 꿈꾸었던 미래도 전부 다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복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쏟아내는 듯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할머니의 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곧바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고 은행에도 연락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복래 할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직전이었기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최수혁에게 넘어간 돈은 적지 않았다. 경찰은 최수혁이 해외에 기반을 둔 전문 사기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푸른 소나무 최수혁과의 연락은 감쪽같이 끊겼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복래 할머니의 집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더 큰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의 상처였다.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외로움에 대한 자책감은 밤마다 할머니를 잠 못 이루게 했다. 할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할머니 곁에 더 자주 있어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스마트폰 같은 걸 알려드려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민지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연신 눈물을 글썽였다. 복래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손을 힘없이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다, 민지야. 네 잘못이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귀가 얇고 사람이 그리워서 다 늙어서 주책을 부린 내 탓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더디지만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민지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고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할머니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자식들도 뒤늦게나마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할머니를 위로하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민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남원 예촌의